뉴욕!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 경제의 중심지, 쇼핑과 여행의 천국 뉴욕은 1930년대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가장 강력한 세계 대공황의 출발지였습니다. 요! 1920! 1920년대 미국은 와,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 바탕엔 1914년부터 4년간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죠. 자기 땅에 온갖 포탄과 생화학무기를 퍼부었던 유럽과 달리 미국 땅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동안 농산물, 무기, 군수품 등을 유럽에 판매했죠. 전쟁 중인 만큼 외상으로 줬는데요. 전쟁 피해가 복구되면서 외상값도 받을 수 있었고 피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하면서 산업도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1등 굳히기에 성공하죠. 1921년부터 1929년까지 연평균 6%씩 꾸준히 성장을 해요. 10년간 경제 규모가 2배, 실업률은 4%밖에 안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르르 무너져 세계 대공황까지 이어졌다니, 아니 이게 뭐니? 요즘 간판 없는 가게가 인기인데요. 원조는 1920년 미국에 금주령이 내렸을 때 몰래 운영하던 술집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있는 스피크 2집 바는 간판도 없고 입구도 찾기 힘들게 돼 있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게 또 제맛이잖아요. 오죽하면 금주령 전 바수보다 금주령 이후 스피크 2집 바가 더 많았대요. 금주령은 사회 정화 차원에서 주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한다는 법안이었는데 그 속엔 제1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독일을 향한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손쉽게 뛰어들 수 있었던 게 양조업이었거든요. 그걸 견제하려 했는데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튄 거죠.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며 술의 희소성에 집착해 오히려 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어요. 이건 불법적인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습니다. 갱단이 밀주 제조에 나섰고요.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유명해진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술보다 더 큰 문제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요. 백화점 할부 제도도 이때 시작합니다. 진짜 소비의 제도가 열린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대학생들에게 라쿤 코트가 유행이었는데 이 코트는 한 벌에 300에서 400달러였어요.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이 80달러인데 말이죠. 사치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당시를 잘 묘사한 작품도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개츠비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 요즘으로 치면 흙수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돈은 밀주를 만들고 팔고 채권 사기를 쳐서 번 돈이었습니다. 광란의 시대라 불리는 1920년대 미국 경제 호황으로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갔죠. 1929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된 허버트 후보는 취임 연설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희망에 찬 밝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1920년대 미국의 경제 호황을 뒷받침한 것은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넣었다 하면 쭉쭉 올랐거든요. 워낙 잘 오르니 주식 투자를 한다면 가진 돈의 10배를 대출해줄 정도였어요. 내가 가진 돈은 기본. 당시 주식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 건 내가 얼마가 있느냐보다 얼마를 땡길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대저택에 이사 온 브라이언 알죠? 주식으로 돈 번 거라잖아요. 내 친구는 주식 투자로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벌고 있더라고. 주식 아직도 안 해? 영끌, 몰빵 투자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 주식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어서 더 많이씩 올랐죠. 1929년 10월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어빙 피셔는 미국 주식 가격이 영원히 하락하지 않는 고원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입이 방정이었던 건지 1929년 9월 3일 381.17포인트라는 최대 신기록을 세운 다우지수는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엄청나게 폭락합니다. 놀란 사람들은 다들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내던졌어요. 개장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총 1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날을 블랙 서스데이, 암흑의 목요일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2주 동안 폭락한 주식 가치는 당시 돈으로 300억 달러, 1932년까지 전체 시가총액의 90%가 사라졌어요. 모두들 갑자기 당한 일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시나리오였어요. 신흥 초강대국 아메리카는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60%를 상위 부자 1% 정도가 갖고 있는 게 문제였죠. 기업 이윤은 62%나 늘어났지만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11%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장이 기계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점점 물건을 살 돈이 없어지게 됐죠. 하지만 공장은 계속 돌아갔고 물건은 남아 돌아요.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주가만 계속 올랐던 거죠.
암흑의 목요일 후 월스트리트는 패닉에 빠집니다.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해도 멘탈이 털릴 텐데 이때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문용어로 신용거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8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5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3만 원이 빚어. 돈을 더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빌려서 했겠어요? 다른 종목을 팔아서 갚을 수밖에요. 만약 그것도 안 되면 채권자가 담보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려요. 그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락장에서 물량이 쏟아지고 주가는 더 빠지고 악순환이 오게 됩니다. 결국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투자자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은행도 난립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고 그 차액으로 영업을 하는 건데 빌려준 돈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1930년이 되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한 방 더 맞습니다. 1930년 시행된 스무트 홀리법 때문입니다. 경제 역사가 존 스틸 고든은 그에 져서 월스트리트 제국에서 대공황은 1929년 10월에 주가 대폭락 때문이 아니라 이듬해인 30년 6월 17일 스무트 홀리법 제정 이후 시작됐다라고 주장했죠. 일리가 있는 게 1929년 10월 대폭락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다우지수는 1930년 들어 낙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합니다. 그해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는 공황은 끝났다라고 선언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6월 실업자들과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법안 스무트 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2만여 종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엄청난 관세를 물려요. 수입하지 말란 거죠. 수출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세는 돌아오는 거야!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 20여 개국 역시 높은 보복 관세, 맞불 정책을 펴니다. 이후 5년 동안 세계 교역량은 66%나 떨어졌고 미국 국민 총생산도 거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죠.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딱 하나로 꼽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의 자동화로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실업자가 늘어 구매력이 낮아진 점, 금의 가치의 화폐를 연기한 근본이자의 폐지, 수입품에 엄청난 관세를 매긴 보호무역 정책, 시장이 망가져도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상황 등이 맞물린 거니까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였습니다. 기업은 물건이 더 안 팔리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임금을 줄이거나 문을 닫았어요. 결국 1933년 미국의 실업자는 무려 1,500만 명, 일할 수 있는 미국인 4명 중 1명이 백수가 됐습니다. 실업률이 25%인 거죠. 어마어마했던 IMF, 우리나라 최대 실업률이 7%였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창고엔 물건이 가득한데 사람들은 물건을 살 돈이 없는 상황인 거죠. 무료 급식소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제대로 된 집에 살지 못해 판잣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후보 대통령이 무능해서 이런 집에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당시 판잣집 마을을 후버빌이라 불렀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 밀가루 포대를 옷으로 입기도 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밀가루 공장에선 포대를 예쁘게 만들었다니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실직자들은 본인 이력서를 크게 적어 몸에 걸고 다녔어요. 당시 실업자들의 상황을 잘 녹여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입니다. 그래도 어디나 영웅은 있기 마련이죠. 1933년 3월 히어로가 등장해요.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라는 말과 함께 취임한 그는 대공황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지만 지금은 보이는 손, 즉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했어요. 그게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은행 문을 일주일간 닫아요. 일명 뱅크 홀리데이입니다. 그 사이에 긴급 은행법을 만들었어요. 부실은행을 정리하고 4분의 3의 우량은행엔 정부 돈을 넣어서 신뢰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라디오를 통해 설명합니다.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금을 보유한 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이자를 폐지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도록 했어요. 그렇게 은행을 살린 후에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고객이 맡긴 돈을 막 쓰는 게 문제지 않을까? 은행, 증권, 투자업에 칸막이를 칩니다. 글래스 스티걸법이죠. 그리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금융 쪽을 안정화시켰지만 실업률이 낮아지진 않았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돈을 투입하자 결심을 합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렸고 정부가 임금 협상에 참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줬어요. 또 CCC라 부르는 민간자원 보존단, 국토개발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9년간 심은 나무가 약 30억 그루고요. 이게 미국 국립공원의 바탕이 됩니다. 농업조정법도 만들었어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이 줄어드니 정부가 개입해서 농산물 생산량을 할당하는 정책입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이때 나와요. 노인보험, 실업보험, 부양자녀 가족지원, 노인원조가 가장 중요한 4가지죠.
미국 붕괴는 전 세계에 치명타를 입혀요. 전쟁 때 미국이 돈 여기저기 빌려줬던 거 기억하시죠? 나도 돈 필요해. 꼭 한 거 얼른 줘. 돌덩이 3개를 튄 거죠. 전 세계가 대공황에 휩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꼽자면 세계대전의 책임을 지고 배상금을 갚아야 했던 독일이었을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죄로 1320억 금마르크라는 배상금을 미국을 제외한 연합국에게 내야 했는데 독일 국민 총생 산량의 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그러게 전쟁은 왜 해서 셀프로 고생인가 몰라요. 지팔직군입니다. 어쨌든 독일은 그만큼 마르크화를 계속 찍어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 아시죠?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1920년 말 평균 물가가 1913년에 비해 1조 6천억 배나 뛰었습니다. 10년 전에 100원이던 사탕이 100조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 자본에 의지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게도 손을 벌릴 수가 없어졌죠. 당시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아 돈다발로 블록 쌓기를 했다죠. 고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1932년 독일의 실업자 수는 전체 노동력의 35%인 600만 명이었습니다. 경제가 멈췄다 볼 수 있죠. 그렇게 고꾸라지면서 극단적인 세력에 주도됐는데요. 바로 빵과 일을 공약한 히틀러입니다. 1933년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건설업, 자동차 산업, 농업에 집중했어요. 아우터반 공사를 하고 폭스바겐이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 그렇게 내수만 늘리면 좋았을 텐데 하나 더 군비팽창을 추구했어요. 침략전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탈리아와 일본 역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마치 애국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전체주의라 하는데요. 이는 또 한 번의 세계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했던 건 같지만 히틀러는 희대의 악마 독재자로, 루즈벨트는 최장기 집권 영웅 대통령으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편곡되는 노래와도 같습니다. 대공황 역시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위기도 극복할 거라 믿습니다. 제발요. 지금까지 세계 대공황 이게 뭐니였습니다.